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오르고 있네요.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매우 변동성이 컸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어제 하루 나스닥 흐름인데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 한 자정쯤 그때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제 기억에 2% 넘게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회복하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고 볼 수 있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중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 처음에 왜 이렇게 하락했나 봤더니 바로 어제 발표된 지표 때문입니다. 그 지표는 바로 9월 민간 고용인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bad is good, 그 다음에 good is bad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연준이 금리 올리겠네 하면서 주가는 빠지고, 그 반면 나쁜 소식이 나오면은 야 코 봐라 연준은 못 올린다 라고 말하며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발은 이렇게 쭉 하락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소식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쁜 소식만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저 기릿이 생각하는 완전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딱 두 가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끝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방향을 선회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이제 연설에 나와서 아마도 이번 올리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한다면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모았던 현금이 만약 있다면은 그 현금을 바로 쭉 집어넣을 그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새로운 호재가 갑자기 깜짝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호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두 개를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증시가 완전 V자 반등으로 쭉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생각은 계속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앞으로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진짜 이게 그냥 맨날 쭉쭉쭉 올라갈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또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펙 플러스 결국 200만 배럴 감산, 100만 배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거기서 두 배를 질러버린 오펙 플러스, 그러자 바이든이 화로처럼 팔딱 뛰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뭔가 중대장이 말하는 것처럼 나 바이든은 너희들의 근시안적인 결정에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렇게 싫어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플레 때문입니다. 열심히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영차 11월 중간 선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가가 또 상승하면은 기껏 금리 올려서 잡은 인플레가 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결정이 한 달 뒤였으면은 바이든 또 이렇게 팔짝 뛰진 않았을 텐데, 뭔가 타이밍 나쁘게도 딱 한 달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다시 유가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오펙 플러스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쭉 떨어지기는 당분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유가 시대가 조금 더 가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를 산다거나, 혹은 주식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고유가 시대가 만약에 조금 더 간다면은 한 1년 정도 간다면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한국 주식 사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아시아 신흥국 주식 전략 한국과 대만을 살 것, 이러한 제목을 가진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한국과 대만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 주식 사라는 소리겠죠.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그 근거를 보자면은 신흥국과 아시아 태평양 주식시장에는 95년 이후 가장 긴 베어 마켓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그 정도 긴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끔찍한 장인데, 이 와중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러한 긴 베어 마켓이 오고 있고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며, 고로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두 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고로 반도체상 최악의 사이클은 현재 지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반등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그리고 한국 이 두 나라를
모건 스탠리는 주식을 매수하라 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코스피 2600까지 간다고 말을 했으며 지금보다 거의 15%에서 20% 반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숨통은 조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매수 타이밍도 예상을 해줬는데요. 환율을 딱 봤을 때 1480원 이거를 찍으면은 그때가 환율이 정점일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야 또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오면은 결국 또 주식은 하락해서 다시 또 전 저점을 깨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겠죠. 만약에 환율이 1480원을 찍고 그리고 그때 코스피가 이제 2000을 지지하는 걸 확인했을 때 그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한국과 대만을 살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위치는 무릎 이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혹시나 앞으로 코스피가 2000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환율이 1480원을 딱 찍을 때 그때가 온다면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반기 코스피 26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측은 예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이런 시각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가 외국계 리포트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네이버 기억나십니까? 외국계 리포트 매도 그냥 쏟아지니까 네이버가 속절없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 거의 15%인가요? 그 정도 하락을 했죠. 그 정도로 외국계 리포트의 힘은 생각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을 사라는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톰 리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강세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일시적인 반등 아니다, 추세적인 상승 나타날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근거가 중요하겠죠. 그 근거 내놔봐 라고 물어봤더니 근거는 8월 채용 공고를 봤을 때 10%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연준은 더 이상 공격적이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ad is good 이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번 고민하던 거는 그거였죠. 아니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쁜 소식만 나오면은 그때는 또 경기 침체다 뭐다면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채용 공고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실업률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로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연준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톰리 아저씨의 말처럼 이렇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연준이 위화도 회군을 할까요?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반토막 났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카게임은 무려 55%나 급락했는데요. 주주들의 눈물이 아늘을 내야 아늘을 수가 없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감한 이유는 바로 금리 상승에 의한 성장주의 부진, 우마무스의 노이즈, 그리고 라이언하트의 상장을 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도 하반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물론 그 부분을 이미 반영한 주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카카오게임즈의 지금 상황은 진짜 메롱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하락하다 보면 결국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카게임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하트가 상장하면서 카게임의 투자 심리는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거는 바로 오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딘을 가지고 있는 라이온하트가 나간다는 거는 카카오게임즈의 매력이 반감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게임주를 투자한다면 카게임을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카게임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고 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진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퍼가 10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게임주가 언제 반등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증시가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낼 때, 그리고 플러스 신작 게임의 출시가 임박할 때,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진짜 말 그대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방향이 딱 선회하는 그 순간 성장주가 또 들고 일어나면서 게임주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 분명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미국 중고차 시장 진출. 중고차 시장은 항상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현대기아차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무엇을 인수하면서 들어가는가 봤더니 바로 그레이터 LA 오토옥션, 이러한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미국 중고차 경매장 운영업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고차를 판매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리와 액세서리 같은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오토엔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감이 존재를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올해 초죠,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산업에 진출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었는데 그 흐름을 이번에도 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제 기억에 이제 내년 되면은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산업에 뛰어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많이 올랐던 중고차 관련주가 한번 또 날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가 30년까지 미국에 약 1조 8천억을 투자해 전동화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측은 현대 그 다음에 기아차와 함께 협업을 통해 북미 시장 진출과 중장기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코멘트했으며,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나라에 지을 공장들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그냥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조금 혜택을 많이 주면서 한국에도 공장을 짓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진핑 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자, 러시아가 난리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 타자는 바로 중국이라는 소식인데요. 끔찍한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군이 오는 27년 이전 대만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27년인가 봤더니 그때가 바로 시 주석의 사연임이 결정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고, 그리고 그때는 또 건군 100주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 주석은 우크라에서 러시아가 저조한 성과를 내는 걸 보고 더 신중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노빠꾸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한반도 수역에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을 22개, 순항미사일을 2개 발사했는데 이 돈이면은 인민들의 쌀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북한이 그냥 이제 쏠 때 됐다 한번 쏘자 라고 생각하면서 쏘는 건 아니겠죠. 뭔가를 원하니까 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협상도 안 한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윤 대통령에게 친서. 어제 나름 호재 소식이 장 끝나고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IRA 우려 해소를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는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일단 워딩 자체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애매한 부분이 존재는 하고 있어서 살짝 걱정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어쨌든 편지가 왔다는 거 플러스 기대할 곳이 생겼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재용 손정이 언제 만나나 했더니 이미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이 두 사람이 만났으며 여기서는 ARM 매각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일단 지금 보기에는 뚜렷한 이야기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급한 쪽은 ARM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몸이 달아있는 거는 ARM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400가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은 $600라고 하니까 뭔가 상황이 이상하죠.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단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나 그런 건 없었으니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ARM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곧 M&A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철강 가격 상승. 국내 조강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기조로 철강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낮아지자 철강사들이 감상 기조로 들어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포스코가 침수가 되면서 갑자기 공급이 확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연 강판 가격은 한 달 만에 19% 상승, 스테인리스는 12.8% 상승,
수입산 호파는 2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어차피 한 개 시킬 거 하나 더 시키자 라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하는 대형 수요자들은 피해가 없으나 중소 건설사나 아니면은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 그런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일본 여행 계획을 가진 길이 분들 계신가요? 자, 일본 여행을 가면은 꿀팁이 최근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거. 정확히는 네이버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우리가 일본을 가려면 환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전에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페이를 쓰면은 환전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수수료가 없이 그냥 일본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본 전국 라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꿀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환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르분들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가셨다 그러면 이제 일본 엔화 환전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게 많아서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비싼 환전을 할 필요 없이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네이버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FDI를 아시나요? 뭔가 FDI를 딱 들었을 때 야 영화에서 보면은 그 FBI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FBI고 이거는 FDI입니다. 그렇다면 이 FDI가 뭘까요? 맞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FDI는 단기적 매매 차익을 노리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들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장기 투자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FDI가 뭔지 알았으니까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신고액이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2%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증시가 좋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돈이 많이 들었나 봤더니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의 투자가 대폭 증가했으며 아마도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IPEF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 글로벌 제조업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분석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차대기 1년 전보다 늘었다. 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동차 반도체 대란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아직도 신차 대기간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30개 모델 가운데 4개를 제외하고는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서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하며, 평균적으로 보자면 작년에 4주에서 11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11개월이죠. 그런데 지금은 2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이렇게 늘어난 차가 뭔가 봤더니 바로 고유가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이브리드 차가 주문해도 가장 안 오는 차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이제 몇 개 차종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차가 뭔가 봤더니 카니발과 K8 모델,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와중에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사실 기릿이 투자하는 섹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마음 편한 섹터는 바로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섹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메리츠증권은 CS윈드에 대해서 재평가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8.6만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CS윈드는 정책 및 증설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주가 상승폭이 작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태양광이랑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에 5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4분기에는 5천억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IRA 법안 시행 이후에는 미국의 풍력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곧 CS윈드에서 미국 관련 증설 소식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CS윈드를 쭉 올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연평균 10에서 20% 사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년 펀은 23, 내후년은 16 빼면은 저평가다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충분히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다라는 해석 해볼 수 있겠죠. 추세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